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지 기자는 좀 헬스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살이 좀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는 아닌데 날이 무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왜 더 찌죠? 그것은 네. 7대 불가사인가요? 네. 자, 박순봉 기자는 호응을 안 해주네요. 아니 또 어떤 인신 공격이 될까봐 한번 네, 그렇습니다. 인신 공격은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어서 힘차게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사의 보도의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국민의힘의 성선 불가론. 자, 배에 올라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배에 구멍 내는 성객은 함께 성선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성선 불가론을 두고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발언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그 비공개 회의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 받아들여지기로는 그러니까 반윤 그룹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이제 당이나 아니면 또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 이런 쪽에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여당 쪽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반을 겨냥을 한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겨냥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예상이 되는 인물들은 예를 들자면 뭐 이준석 전 대표라던가 소위 말하는 이준석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기유 쪽이겠죠. 네, 그리고 또 유승민 전 대표 이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김웅 의원 이런 사람들 포함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이게 그런 쪽까지 이렇게 넓게 겨냥을 한 게 아니고 현역 의원을 겨냥을 한 거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말하는 장소하고 시점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있겠네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철규 총장이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들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겨냥을 한 게 윤상현 의원이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해석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이 발언 나오고 나서 또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맞받아쳤거든요. 이제 반박도 하고 또 이제 이게 근데 왜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 일단 처음에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수도권 뭐 필패론이랄까요, 뭐 참패론이랄까 수도권 좀 어려울 거다. 현재 상태로는 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역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철규 총장이 반박을 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윤상현 의원도 전혀 물러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철규 총장이 이렇게 윤상현 의원을 뭐 겨냥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 뭐 딱 그렇게 했다라고 밝히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별로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윤상현 의원을 겨냥을 한 거라면은 윤상현 의원이 그런 공격을 받고 나서 좀 뭐 숙이거나 아니면 물러서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관리는 뭐랄까요? 그냥 여권 내에서는 그냥 탑 클래스라고 불릴 정도예요. 아주 그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는 말씀이죠. 정평이 엄청 나 있고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좀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실력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저녁 자리에 만나면은 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로 오가면서 이제 만나는데 네. 예를 들어 기자가 그때 당시 한 8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일단 이름을 다 외워요. 다 외워서 다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누구 기자 이렇게 다 불러주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가서 또 다른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또 다음에 또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이고 실제로 지난번 총선 때 그 무소속으로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그러니까 후보도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해준 건가요? 아니면 박순봉 기자한테만 특별히 아니 모든 기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줄 네.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현지 기자는 모른다는 표정인데요.
아니요. 이 일화도 유명하고요. 또 아, 지역구 그래요? 관리 쪽에서는 그 의원실이 좀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지역구 행사의 모든 축사를 다 챙긴다 그래요.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축사를 뭐 15개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한번 성공을 한 바가 있고. 지난번 2020년 총선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도 했고 굉장히 특이하게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다 있는데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을 국민들의 뜻은 이건데 잘못 줬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철규 총장이 뭐 실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천을 했을 때도 여기는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 자체가 좀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여당 내에 많이 있어요. 이철규 사무총장 이 선거 때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사무총장인데 승선 불가론, 배에 탈 수 없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앞으로의 공천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또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이철규 총장이 조금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누구 못한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을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윤상현 의원이 좀 강하게 반박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좀 그 반발하는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걸로 보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공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주요 인물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죠. 가장 궁금한 건 이준석 중요한 전 대표, 인물이고 뭐 유승민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주요 인물인데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제가 하여튼 거의 매일 요 문제는 항상 만나면 물어보는 문제고 매주 기류를 체크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볼 때는 세모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주는 건 아니다. 줄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고 그 모 지도부 중에 한 명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물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이제 친윤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너무 분에 차서 막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지역구에 나올 사람도 만약에 별로 없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경쟁력이 있다라면은 공천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류인데 다만 근데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표현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마치 그 여권 내지는 이제 지도부가 그러니까 공천을 그 행사하는 주요 그룹들이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 우리 어쩔 수 없어 너 공천 줄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림이 되면은 수도권 표심 때문에 밀린 것처럼 비치면 그건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조금 양보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일단 총선에 관심이 크게 없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공천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류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세모, 그다음에 는 뭐 X표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구분이 돼버리는군요. 과연 이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지지율 또 총선의 구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텐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오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도 일단 파행을 거듭하다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언제 청구될지 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투표 거부 이야기도 민영배 의원인가 나오는데 이 관련돼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를 했는데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24일 본회의를 열기로만 합의를 하고 이제 31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24일로 끝을 낼 건지 이거를 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좀 고려를 해서 8월 마지막 주 회기를 좀 비워달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 31일까지
의원까지 쭉 회기를 붙여서 이제 방탄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인데요. 일단 민 의원이 이제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민영배 의원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20일 날 이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전국 대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의원들이 다 퇴장해 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한 게요. 이게 퇴장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회법상 표결을 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차수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다 나갈 경우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거기서 이게 체포동의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본회의를 열어서 투표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가능하진 않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또 영장이 언제 청구되든 간에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응하는 게 민주당 또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강성 발언이 나온 배경은 또 뭘까요? 일단 이 전국 혁신회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친명 원외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내도 아니고 원외 그리고 모두 친명이라는 기치하에 모였기 때문에 더욱더 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성에 가까운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평소에도 조금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소속인데 좀 강경 발언을 평소에도 좀 많이 하는 의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민영배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또 검수완박법 때문에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는데 본인의 그 강성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드러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과연 이제 검찰이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회기 중에 올 경우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또 어떤 대비를 하게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랑 지도부는 중간에 어떻게든 회기를 비워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조건 맞겠다. 이게 1차 전략이고요. 그런데 이 의사일정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도부에 좀 물어보니까 정말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다 마련을 해뒀다고 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까지 이제 플랜 B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을 하던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까지도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그런 대비도 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이 대표가 의총에서 가결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게 이게 실제 나오는 우려인데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가결 투표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부결표를 던져서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결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결코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인 거죠. 국민의힘이 부결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과 예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이은지 기자가 해줬는데 국민의힘 쪽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다 좋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 좋다. 꽃놀이패다 이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런데 회기 중에 그러니까 아마 정기국회가 되겠죠. 9월 달에 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이은지 기자가 설명한 거랑 좀 내용이 비슷한데요. 일단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은 가결이 되더라도 가결이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한숨 놓을 수도 있겠는데 가결이 되더라도 부결표가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공격의 지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결표가 꽤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부결이 된다. 이러면 민주당 완전히 역풍에 빠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자체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또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좋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가서 아예 영장실질 심사를 못 받게
부결까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어쨌든 민주당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기 중에 어찌됐든 간에 회기를 계속 열어가지고 이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그 더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하튼 꽃놀이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것이 그게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다 따져보면 또 다른 것들도 셈법이 복잡한데 구속 시기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네. 달려 있겠지만 구속 시기는 언제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빠르면 또 안 좋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대답이 나와요? 네, 그런 얘기. 아니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 채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예, 할 수는 예. 없는데 이제 사석에서 듣는 얘기들은 취재해 보니까 네, 연말 정도가 제일 좋다. 너무 임박할 경우에는 마치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에 너무 임박하면 그건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고 그럼 언제가 좋냐 하면 연말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설에 그 밥상머리에도 올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계산들까지 다 복잡하게 있는 거죠.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NL 이게 어떻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SNL이?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입니다. 토요일 밤에 라이브로 이거 진행한다. 그런 타사 프로그램은 제목을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영어 발음이 나오네요. 자, 등장인물이 또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인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말, 눈, 광이 간다는 코너에 이제 출연을 한 건데요. 네.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10억 원을 걸었는데 왜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질 끌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힘 있는 한동훈 장관이 힘 좀 써달라.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꼰 건데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이제 시민언론 덧탐사 그리고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2월인데 지금 벌써 8개월이 흘렀는데 이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조금 강조하려고 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사랑의 영상 편지는 전혀 아니네요. 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법사위 출석하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고 그냥 나쁜 짓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의겸 의원이 가해자고 한동훈 장관 본인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나쁜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자체를 기본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고 가짜 뉴스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SNL 출연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조금 뭐 희화되기도 하는데 그 왜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방송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마른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접하는 뭐 대변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의원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보장이 돼 있지만 총선에 나가고 싶은데 당장 이름이나 얼굴 알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뭐 정말 99.9%가 대부분 그렇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그 특정 정파에 좀 치중돼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도 굉장히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컨설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채널에 나가는 것도 일단 보정해주고 이럴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N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파 이런 거에 좀 머무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중들한테 완전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인지도는 서류 심사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일 갖춰야 되는 요건이다. 그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쌓아놓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런 데 좀 선호해서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제 요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이현지 기자는 이 SNL 코리아 방송 이 소송이 지난 이제 청담동 소송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뭐 수사 진행되는 그런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이 영상 편지로 일종의 한동훈 장관에게 질렀다, 도발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 김의겸 의원은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데요. 지금 친명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오로지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가장 눈에 가시가 한동훈 장관인데 이제 김의겸 의원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아직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의원도 이러한 지지층을 좀 의식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도발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불만인 게 왜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동훈 장관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좀 이렇게 답답해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능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렇게 좀 직격탄을 날리는 게 지지자들의 호응도 얻고 본인 체급도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탄희 의원 정도면 맞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민주당의 주장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그 법무부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답변을 할 때 국회에서 굉장히 수려하게 쭉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은 그 중에 일부는 확인이 안 됐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냥 되게 그냥 수려하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짚을 수 있는 사람이 이탄희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법무부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탄희 네. 의원은 좀 그런 걸 짚는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죠. 이현지 기자는 이렇게 쭉 취재해 보니까 이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애정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적대적 관계일 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확실한 건 감정이 섞였다. 예, 양측 다 이제 어떤 정파적인 이해나 이런 걸 떠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어진 상태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중심에 놓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모두 검찰 개혁을 이제 맞서면서 정부가 세워진 거고 반대로 김의겸 의원은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측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석으로 해보자면 한동훈 장관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도 분류가 되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센 상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누굴 공격할 때는 항상 제일 강한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거든요.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 그 진영에서 강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공격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관심을 모았는데 또 효과가 관심도 있겠네요. 모으고 지지자들도 높이고. 호응하고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번에는 내년 총선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제 여야 모두가 또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걸 한번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은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 경쟁력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당내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이 아주 분위기가 좋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갤럽이나 이런 기성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로는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와 다르다. 이런 취지로 좀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을 만났는데 이 발언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서울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민심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그런데 당대표만 조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던데요. 일단 수도권 의원들은 경기도도 위기감이 좀 큰 상황인 게 지금 인천 지역도 민주당이 텃밭이라 하지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좀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천 일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지역에서 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석수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총 49개 의석인데 국민의힘이 9석, 그다음 민주당이 40석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서울 의원들이 이 40대 9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총선에서도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승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아주 높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도 이게 뭐 40대 9가 굉장히 뒤집어지지 않을 숫자 같지만 이게 바람이 한번 불면 이게 어쩔 도리 없이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이게 인정을 받는 거죠. 관련해서 외교부에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부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기보다는 이제 언론사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생성을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보도들이 가짜 뉴스이고 이게 지속되면은 법적으로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우회적으로 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여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나요?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별로 얘기를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속내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김건희 여사가 좀 약한 고리다. 이제 야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여권 고리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야권에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하다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그 장례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 이 트위터 실버마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외교부가 좀 무리하게 그거 실버마크 받으려고 압박을 했다라는 그런 류의 보도는 가짜 뉴스다. 즉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야권의 그런 그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에서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하게 대처하자. 즉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자. 약간 이런 취지에 담겨 있는데 아까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권 내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요 방금 장혜찬 최고위원 얘기랑 비슷한데 좀 억울해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가지고 뭐 실버마크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도용이 당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또 도용당했으면 관리가 안 됐다라고 분명히 공격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 자체가 외교부에서 하는 일이래요. 원래 그 해외에 있는 SN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거 아니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교부에서 원래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 근데 좀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게 좀 여권 내 분위기입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 트위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라는 내용인데, 자, 시간이 없어 아주 짧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학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 영국으로 1년간 유학을 떠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떠났습니까? 아직 떠나기 전입니까? 떠났습니다. 떠났군요. 이미 지난주에 떠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 정치를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김 전 지사가 출국한 날에 취재 기자들이 공항에 거의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른바 백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김 전 지사 측근들 쪽에서 좀 기자들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좀 아쉬웠다, 뭐 씁쓸함을 좀 표현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직 좀 정치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건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사실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한간에서 도는 이야기로는 친문 의원들이 김 전 지사에게 영국에 가더라도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늘 공항 근처에 있어라. 언제 부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소식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불사조 기자는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